높은 교육열이 돋보이는 대구 수성구. 학생들의 학구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오르는데요. 그 열기는 단순히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성구를 대표하는 모악산과 두리봉 사이에 위치한 청우서원. 조선시대 대구 인제의 요람이라 불린 청우서원으로 떠나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아파트 숲을 지나면 대숲에 몸을 기댄 한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기자기한 돌담과 나지막이 내려앉은 기와, 높다란 아파트 앞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청우서원입니다. 청우서원은 임진왜란 직후에 세워진 서원입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이 부흥을 이룰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시대적인 과제일 때에 우리 손천울 선생께서 대구 지역에 사설 교육기관으로서는 솔선수범해서 고향 마을에다가 이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그 선대 어른들을 제양하는, 제사를 모시는 그런 공간으로 동시에 이용합니다.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을 길러내고 교육 기능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소위 양반가의 여러 가지 횡포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대원군이 들어서서 서원 철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청우서원도 그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 서원을 일제하에 193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청우서원은 1685년 숙종 11년에 세워졌는데요. 성리학자이자 임진왜란의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모당 손천울 선생을 기리는 곳입니다. 처음 지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서원이 아닌 청우사였는데요. 9년이 지난 숙종 20년에 서원으로 승격되고 이후 류시번, 손조서, 정호인을 추가로 배양케 됐습니다. 서원은 일반적으로 제항공간하고 강학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공간으로서 청우서원은 바로 이 건물이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는 또 여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당이다, 산택제다, 또 풍례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풍례헌은 바로 이 서원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공부하러 왔는 학생들, 또 여기에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숙식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산택제도 역시 이제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부교당은 지금 이 보면은 마루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종의 소강당입니다. 특별 강의를 할 때나 또 다 모아서 강의를 할 때나 이럴 때 쓰는 이제 공간인데 특강이 있다. 그 어떤 분이 특강을 하느냐? 물론 여기에 이제 늘 가르치는 선생님이 특강을 할 때도 있지만은 외부에 아주 훌륭한 학자분을 모셨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에 특강을 하면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와서 참여를 해서 그 특강을 듣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부교당입니다. 서원에서 글을 읽는 유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포용했던 청우서원. 이곳 부교당 곳곳에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대구 사람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나 봅니다. 청우서원의 강학 공간을 벗어나 좁다란 길로 걸어가면 상인사라는 이름의 중요한 건물이 자리해 있습니다.
서원은 일반적으로 교육 기능과 제양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양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당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사당에 모시는 어른들은 연히 그 일반 사가에서 사당에서 모시는 분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곳이 교육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오는 분들이 적어도 그분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기 수양과 공부를 하는데 큰 스승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손천울 선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고 제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손천울 선생을 제일 큰 분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손천울 선생의 제자인 대표적인 두 분, 정호인 선생과 유시번 선생, 이 두 분을 배양으로 해서 세 분을 주로 모시는데 특별히 손천울 선생이 6대 조부가 되시는 손조서 선생이라고 대단히 큰 학자였고 또 충신이었고 그래서 모범이 되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네 분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청호서원에서 가장 먼저 모신 모당 손천울. 조선 중기 성리학자이자 임진왜란 의병대장으로 활약했는데요. 사실 청호서원이 세워지기 전 이곳은 손천울 선생이 제자들을 강학했던 영모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비들의 스승이자 의병들의 신임을 받았던 모당 손천울.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훌륭한 학자로서 명망이 아주 높았던 분이고 임진왜란의 이병장으로 추대될 정도의 대구권 내에서는 최고의 인망을 가진 어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태계 선생이나 남명 선생 두 분의 학통을 이었는 분이 바로 손천울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영남 학파를 세웠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승이었기 때문에 벼슬은 하지 못해도 학자로서의 일상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반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당 손천울은 15살 그리고 21살 각 도에서 실시하는 1차 과거인 향시에 2차례 합격했는데요. 그런데 전국 단위의 본시험인 대과에서는 낙방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문집인 모당집에는 당시 손천울 선생의 소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선조가 중후기에 들면서 많이 부패했습니다. 이러면서 과거 제도의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 버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사회 세태 속에서 벼슬을 하는 것보다는 학문을 하는 것이 더 이 학자다운 길이다. 이런 풍조들이 있었는데 손천울 선생께서는 바로 학자다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일찍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벼슬길은 택하지 않고 평생 학문만 하다가 돌아가셨죠. 대구권의 이병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아서 김난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고 국가의 위기에서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었는데 이 지역의 전체 신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병 활동 때마다 전체 총괄 지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피난처가 주로 팔공산 지역인데 이 지역에 피난가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역할이었고 보급로라든지
적들이 어떤 이동로 이런 데서 게리라전을 펴면서 침략 활동에 대해 가지고 견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 손 선생이 그 이병 활동을 하면서 주력했던 내용이다,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금동이라는 지역 이름의 유래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모당 선생이 황금동 일대를 보며 푸른 산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 들녘의 곡식이 황금 물결을 이룬다라며 황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지만 1977년 저승을 뜻하는 황천과 발음이 비슷해 황금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황금동입니다, 동네 이름이. 그런데 이제 과거의 동명은 황청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동이 지금 이 일찍 손씨라고 손씨들이 오랫동안 세거를 해오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손천울 선생이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공부도 하시고 또 이 깨달음도 키우고 해서 여기에 영모제라는 어떤 그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으면서 같이 교육 기능을 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오랫도록 사모한다, 부모의 뜻을 오래 기리면서 사모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은 것은 이 손천울 선생이 부모님이 그 임진왜란 때 참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른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정을 못 잊어서 항상 어른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향 동네에다가 이런 그 조상을 그 숭모하기 위해 가지고 영모제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영모제라는 집을 지어 놓고 조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이제 강학 기능을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주변이나 대구 인근에 있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곳이 손천울 선생의 강학을 하는 주 지역이 됐다, 주된 그 공간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전쟁이 끝나고 모당 선생의 업적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의병으로 활동한 선비들과 영모제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소실된 여러 교육기관 복원에도 큰 힘을 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무너져 버렸던 향교를 새로 복원을 시켜서 공교육을 복원시키는 거, 서원 활동이라든지 또 심지어 서당까지도 그 강학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자록에 보면 그 당시 202명의 제자를 케한 걸로 돼 있고, 벼슬을 했던 분만 해도 34명인가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셔서 각 서원에 배양되고 뭐 이런 분들이 여럿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지금 이 청호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제자가 2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과 동시에 대구의 공교육을 본격적으로 부활시키고 그분들이 조선 후기에 우리 대구 지역사회를 발전시킨 데 뿌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가 누리고 있는 공교육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모당 일기는 손천울 선생이 임난 중에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기록을 못했는데, 임난이 끝난 직후 1600년부터 1629년까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총 7권의 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은 유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6권 남아있는데 그 시대 사회의 전반적인 그 부분들을 썼지만 그 중에 특히 교육 기능이 이제 그 새로 복원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김을 해가지고 교육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강학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모당 손천울. 1634년 6월 82세의 그는 떠날 순간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런 좋은 일을 다시는 못하겠구나. 너희들은 모두 부지런히 힘쓰기 바라노라 라며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5일 선비 400여 명의 통곡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청호서원은 손천울 선생도 있지만은 손천울 선생의 제자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을 배양을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호인 선생이고 또 한 분이 유시번 선생이다 이깁니다. 근데 유시번 선생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학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따르도록 만들었고, 정호인 선생은 학문도 우수했지만은 벼슬길에 나서 가지고 어떤 훌륭한 그 관로 생활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줌으로 해서 벼슬길과 또 학문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그 스승으로서의 어떤 상을 여기 청호서원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표상으로 삼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손조서 선생은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세종조의 학사로서 벼슬을 하셔서 큰 학자의 어떤 길을 걸었던 분인데 세조 때 들어와 가지고 세조가 임금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불충을 이게 도저히 보고 같이 그 종사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그때 이분이 이제 낙향을 해 가지고 벼슬을 그만두게 되고 자기 일생 학문으로서 일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벼슬보다도 그런 그 문장가로서 훌륭함은 많이 이제 현창이 됐는데 일반 문장도 잘 썼지만 시를 잘 썼습니다. 남긴 시집으로는 당현 시범이라는 시집이 남아 있어서 선생님의 어떤 글솜씨를 지금도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조서 선생은 청호서원에만 모셔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인 경남 밀양에 자리한 해산서원에도 배양돼 있는데요. 청호서원보다 22년 빠른 1773년에 서원이 건립되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직 손씨문중은 왜 청호서원에서도 손조서 선생을 모시는 걸까요? 일찍 손씨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원을 만들 때에 조상분들 가운데에서 충성된 마음과 학문적인 정도를 생각해서 가장 현창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대부분 서원이 그렇듯 청호서원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군앗발이 우리 터전을 짓밟았던 그때 지역 선비들이 뜻을 모아 다시금 세워졌는데요. 그 일제에 의해서 조선조가 폐망되고 우리의 전통 교육 기능인 서원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서원들이 그 현대 교육기관으로 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 하에서도 대원군이 배출했던 서원을 새로 복원을 해서 전통 교육을 겸해서 이곳이 우리의 그 순수한 교육들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서원을 이제 새로 복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제양 기능을 유지하고자 했는 겁니다.
고종조 때부터 이 서원과 연계된 그런 신식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곧 없어지고 일제하에 교육기관으로 전부 바뀌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향교가 부활됐다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그 교육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자는 그런 조상들의 뜻이 일부 담겨 있고, 지금은 교육 기능보다는 제한 기능의 역할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엄혹한 시대 속에서도 다시 건립된 청호서원. 선비들의 결의는 청호서원의 외산문에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원군의 서원이 회철되고 1930년대에 새로 지어집니다. 일제하에 새로 짓는 그 태국 문양은 사실 일본인들이 금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엄벌하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당에서만은 외산문에다가 이 태극기 문양을 만들었는데, 일제가 이걸 제대로 못 발견을 해서 이게 그대로 넘어와서 있었는데, 그때 이 향교를 지었던 분들은 그런 우리의 어떤 그 국가의식을 가지고 저런 그 문양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제도 쉽게 지을 수 없었던 태극 문양. 단순히 문에 그린 그림이 아닌 우리의 정신, 그리고 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의 의지인데요. 외산문의 태극 문양은 아직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구 지역 사회에 서원이 많이 있는데, 이 손천울 선생이 대구 교육의 제일 큰 어른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만큼 대구 교육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이분을 비양하는 청호서원은 그런 대구 교육의 뿌리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서원이라는 공간이 구시대적인 교육 기능으로서 우리가 잊고 살아도, 또 이걸 별로 개념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유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의 교육의 그 뿌리에 속한다. 직접적으로 현대 교육이 바로 이런 서원에서 재산, 가르치던 선생님들, 이런 유산들이 현대 교육에 녹아서 흘러내리고, 특히 대구 지역은 바로 향교 교육이 신교육하고 접목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향교, 특히 이 청호서원은 손천울 선생이 대구 교육을 처음 세웠다는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지금도 현청한 것으로 이 서원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랜 기간 교육이 지닌 힘을 강조했던 청호서원. 부교당 마루에서 시작된 그 열정은 여전히 우리 지역 구석구석 퍼져 있습니다.